마지막 네 번째 해설을 우리 권희동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무차별적인 박수로 태어나서 이렇게 박수. 아까 그 첫 시간에 그 하나의 그 질문이 있었는데 왜 남자고 여자냐 고유명사가 사라졌잖아요. 그 현대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낸 것처럼 개성은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명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현대 소설 중에서 최첨단에 이르는 그런 고유명사가 사라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뭐가 다 지배했으니까 그 돈이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전부 다 지금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황금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다른 것 같은데 참나 속으로 들어가면 돈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걸 이제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그래도 여자는 뭐 말을 잃은 게 개성이 아니냐, 또 남자는 눈을 잃어가는 게 개성이 아니냐. 그건 개성이 아니라 결핍이에요. 결핍.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로 가는 모든 힘을,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핍된 두 인간, 이것도 현대인들을 상징해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만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전부 다 삭제되니까 그런 거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의사소통의 기초가 말이죠.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 눈을 잃어버렸다. 시력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눈은 세상을 보는 창구죠. 그러니까 그 시력. 그러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는, 다시 가면 밝음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무슨 얘기예요? 어둠 속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남자가 근원적인 현대인들의 상징이에요. 현대인들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무 개성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많은 걸 아는 것 같은 건 아는데 근원적인 건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한강의 소설은 이게 상징으로 그냥 뒤덮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설은 우리가 보통 소설은 개인적인 서사를 쭉 시간적 순서로 늘어놓잖아요. 그런데 한강은 개인 서사를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늘어놓는 법이 없어요. 개인적인 서사라도 딱딱 잘라서 필요한 것만 여기저기 배치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은 우리 사이에 칼이 놓여 있었다라는 시퍼런 상징, 서슬프는 상징에서 시작해서 맨 끝에 가면 영리예요. 영. 맨 그러니까 그 서슬퍼런 상징에서 시작해서 영, 제로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끝나는 게 이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서슬퍼런 상징은 우리 사이에 있는 칼이 놓여 있어가지고서 옆으로 상대방이 다가가기만한 데 이어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영은 뭐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죠. 제로.
아무것도 없는 게 제로예요. 근데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완전해요. 속에 뭔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조금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불안한 거지.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용감하고 완전하죠. 근데 그 작품 속에서는 맨 나중에 뭐야?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뭐로 하는 거예요? 제로화 하는 거죠. 그 제로화 할 때 그때 뭐예요? 그때 0에서 하나를 되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수십 개의 여러 가지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삶이 참 고통스러운 삶이었죠. 그러니까 뭐 하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맞아.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구원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핍으로 가득 차서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 두 사람이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되죠. 그 기회가 뭔가는 동박새. 이 동박새가 어둠 속에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그 새를 쫓으려고 하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소리를 듣고 남자가 그 새를 이렇게 찾아가다가 뭐를 잃어버려? 안경을.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안경은 뭐가 같아요? 세상을 향하는 눈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경이 떨어지는 순간 남자는 정말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걸 밟아버렸고, 그래서 더듬거리다가 손이 피가 나고, 근데 한참 찾고 있죠. 나 좀 구해주세요. 저는 눈이 멀었어요. 그죠? 여러분, 나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이 빠졌을 때 사람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완전히 코너에 물렸을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엄마를 잡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거가 똑같은 완전히 세상과는 단절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부스럭 기척이 나는 거예요. 기척. 근데 그 기척이 누가 하는 기척이에요? 여자가. 그래서 눈먼 말을 잃은 침묵과 눈을 잃은 어둠이 기척으로 만드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기척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에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기척으로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모티프가 기척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실 때 헛기침을 하면서 아버지가 들어오고 그런 거 기억이 있잖아요. 그 생각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 나왔다 안방으로 들어올 때 하얀 두루매기에서 나온 그 찬바람 같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기척이. 화장실에 갈 때 어떻게 해요? 기척이. 우리가 상관을 까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상관에 놀라지 마라. 칼이 들어가요. 기쳤네. 그러니까
이 작은 거지만 그걸 딱 잡아내는 거. 그래서 이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훌륭한 문학 작품의 모티브가 될 수 있었던 요게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건데 그것이 바로 두 사람 사이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나오니까 손바닥에다 쓰고 어디부터 가야 돼요? 병원부터 가야 돼요. 손바닥.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쓰는 거는 그 소통을 말로는 안 되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촉감으로 말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촉감으로 이제 소통이 두 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두 사람이 소통이 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뭐 저기도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남자가 사는 작은 방으로 가죠. 여기 후방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방에 남녀 둘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부처님도 못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이 한강의 소설을 보면 굉장히 에로틱해요. 이 에로틱한데 그거는 딱 까발리지 않고 상징으로 보여주죠. 두 사람이 서로 믿을 때 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연한 부분을 보여준다. 얼굴에서 제일 연한 부분. 얼굴에서 제일 연한 부분이 어때요? 치 목사님? 입술. 입술. 연한 부분 표현한다는 거죠. 입술보다 더 부드러운 것은 얼굴에서. 눈, 마음, 아니에요. 얼굴에서. 입술보다 더 부드러운 거. 혀. 그렇죠. 이제 거기서 둘이 뭐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지만 두 사람 사이에 벌써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의 연한 부분을 보여주고 연한 부분끼리 만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 에로틱한데 그 에로틱한 장면을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고 전부 다 문장을 다 끊어서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심해 뭐라 그러지? 심해 수수. 심해 수. 마지막 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심해 숲. 이걸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기 형상성, 상용성이 좋아하기 때문에 작가 자신이 좋아했던 낱말이죠. 그러니까 심해의 숲이라고 하면 이것도 상징이죠. 그럼 뭐야? 다 상징. 밖으로부터 모든 게 차단된 누구만이 있는 두 사람만 너와 나. 있는 그런 상징이야. 그 밖으로부터 모든 것이 차단된 두 사람만 있는 시간, 그 장소.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삶 중에서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답지 않았어요? 밖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그리고 마침내 둘이 아주 가까이 누워서 서로 가까이 누워서 서로 끌어안고 있었지요. 뭐 이렇게 당신이 목에 팔을 감았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에게 천천히 입을 맞췄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다 끝나서 영험서 마지막 단락이 이렇게 끝났는데 아까 목사님이 그 지적하셨지만 마침내 첫 음성을 발음하는 순간 힘주어 눈을 감았다. 첫 음절을 마침내 발음하게 뭐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말. 남자가 말을 하게 됐다. 근데 이 남자가 히라마를 배워서 말을 하게 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앙어를 배워서 말을 하게 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감정, 네? 교류, 감정의 교류. 사랑 때문에. 감정의 교류. 사랑, 사랑. 네, 사랑. 이 마지막 장면, 사랑하는 장면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죠. 한명의 소설은 늘 보면 사랑이. 이 사랑이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시력이 나쁜 것 그것도 극복하고 여자가 뭐하는 거? 여자가 말을 못하는 거 그것도 극복했어. 말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시력이 나쁘지만 그 시력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치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 이 작품에서 사람들이 울고 찌고 하는 게 정신사람. 무엇 때문에 그래? 치료. 사랑을 잃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을이 가까우면 벌레들이 막 울죠. 그럼 뭐를 하는 거예요? 노래. 짝을 찾는 거죠. 짝을 찾느라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지적인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짝을 찾는 거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이죠. 그 소설에는 사랑을 하룻밤 물리방앗간에서 성시 대개 처자하고 물리방앗간에서 만나서 사랑을 나눴는데 단 한 번의 그 사랑 그 힘으로 어디요? 제천에서 대화까지 20년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죠. 단 하룻밤의 그 사랑이 20년을 돌아다닐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가장 근원.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이런 되게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정신적인 사랑이든 육체적인 사랑이든 그 사랑이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된 마음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이라면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학은 그걸 다루고 있죠. 그 알풍스 도어디가 쓴 별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은 목동의 알프스산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구름치 식량을 싣고 주인집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 목동이 그 식량을 싣고 오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다 물어보는데 그런데 그 목동이 진짜 알고 싶은 건 주인집 따님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누구하고 춤을 췄는지 이렇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이렇게 작가가 그렇게 일개 목동인 내가 사망 심리에서 가장 예쁘다는 스테파네타 아가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갖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지금도 할 말이 있다. 그때 내 나이 몇 살이었다고? 20살이었다.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사랑 하나만 있으면 세상은 헛되니 살만하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 사랑,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 하나로 세상을 어떤 세상도 나는 건너갈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가진 자가 가장 멋있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 맨날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일정무식이거든요. 일정무식인데 아버지는 맨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러는데 그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한테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었으니까. 막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주는 그 사랑은 화수분 같아요. 화수분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 같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신이 모든 가정에 다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파견한 거예요? 어머니를 파견했다. 파견했다. 각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한가의 작품에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가려고 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이유가 저희가 한가히 깨닫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게 뭔가.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도 해요. 사람은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사랑받고 싶은 사람.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지? 사랑받고 껴안고 싶은 사람. 그 얘기 나와요. 사람은 껴안고 싶은 사람. 근데 그 껴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껴안는 사람이 없으면 뭐로다 껴안아야 돼요? 비례해서. 되게. 제 목사님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목사님이 세 분 계시네요. 여기, 최한수 목사님. 다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탄이 들어와도 첫 번째 이 글의 첫 번째 상징은 우리 사이에 시끄럽고 칼이 놓여 있었다. 그런 보로헤스가 자기 묘비명에 그거를 써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연구자는 그 칼을 서슬프런 상징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작품의 화자는 여기서는 남자예요. 그 남자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죠. 보로헤스를 이해하는 인문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자기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보로헤스는 만년에 실명을 했어요. 이게 불편해. 없애버려. 일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진 거죠. 눈이 어두워져.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일 첫 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눈물 이거는 이 작품의 어떤 한 사건이 이 작품의 사건이 눈먼 것, 실명 눈먼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복선. 넌지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거예요. 제시. 복선이라고. 네, 복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눈치 빠른 사람은
이 작품에 누군가 한 사람이 너를 모르겠구나 여기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보르헤스가 아르헨티나 작가죠. 이게 대개 이 소설을 하는 사람들은 보르헤스 하면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라고 쳐서 자기가 지식인 이쪽에 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을 때 보르헤스를 얘기해요. 보르헤스를 얘기했고 자기 글에다가 보르헤스를 쓰면 이 사람 대단한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할 만큼 보르헤스는 소설하는 사람 중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보르헤스는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아르헨티나 남미. 그런데 지금 소설과 문학의 중심은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에게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되게 뭐예요? 모더니즘, 리얼리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그대로 쓴다. 리얼리즘, 모더니즘, 예술성을 살려서 쓴다. 되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모더니즘이든 리얼리즘은 전부 다 현재, 실제를 중심으로 해서 쓰는 글쓰기죠. 그런데 보르헤스는 영성의 작가예요.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같이 해주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적인 글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읽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새롭죠. 네. 느낌이 새롭죠. 네.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군요. 영향을 받은. 보르헤스가 이제 만년에 실명이 되고 그러면서 이 화자가 영적인 글을 쓰는 보르헤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화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개의치 않는다. 때는 내가 눈이 멀지 않았으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기는 우리 사이에 칼날이 있었네. 그 상징 이 뒤는 흑돼지. 그 흑돼지는 화자가 남자예요. 남자지만 이 작품 전체에 전개되는 사건이 전개되는 내용 이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성향도 되게 이게 이제 누구야? 이거를 보면 한강이 대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이 작품의 서장을 쓰는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름난 사람들이 되게 쓰죠. 다른 만해 한여분이 님의 친구를 썼습니다. 독자에게라고 하는 서장을 쓰잖아요. 그리고 단지 신채호가 단지의 신을 꿈만들을 쓸 때 서장을 쓰잖아요. 우리 현대소설, 우리나라 현대소설의 제일 첫 장을 여는 사람이 이상이죠. 이상의 날개가 첫 장이 서장이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가 시죠. 이런 때 나름 유쾌하고 그래서 이 서장을 보고 독자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서 아이고 읽지 말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 서장이 전부 다 비유와 역설과 위트와 이런 것을 계속 점천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서장만 잘 이해를 하면
날개도 그렇게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빈만 중에 부모 이런 그 훌륭한 사람들은 이런 걸 소장을 두는데 한강도 그런 걸 의식해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한강 그 자연스럽게 이 작품의 소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그 첫번 시작되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다는 그 칼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게 하는 장애물. 내가 세상을 보는데 장애물이 된 건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예요? 눈이 머는 거죠. 그러니까 실명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장애. 칼이 실명이 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한테 의사소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죠. 네. 그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를 잃어버렸죠? 그 언어를 잃어버린 게 바로 뭐예요? 칼입니다. 언어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언어를 잃어버린 내가, 좀 여자가 눈을 잃어버린 남자가 만나서 희락을 배우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매개죠. 희락을 배운다는 매개는 이 여자가 낯선 언어인 프랑스어를 배워봤는데 그때 입이 달싹거리다. 그래서 낯선 언어를 배우면 내가 언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로 부실이죠. 그 다음에 이 남자는 눈이 왜 자꾸 어두워지냐? 뭐 때문에? 유전 때문에. 아버지의 때부터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눈이 나쁜 자기를 미워했다는 거죠. 자기의 단점, 부모들은 자기의 단점을 자식이 단점을 닮은 자식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칼은 단절 두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벽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을 방해하는 뭐예요? 소통을 못하냐.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 몸속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피돌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해지. 그렇죠?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건데, 그러니까 피가 안 돌면서 머리에서 막히면 뭐가 돼? 뇌경색. 뇌경색이 되죠.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피가 막혀서 죽잖아요. 피가 막혀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소통이 막히면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소통의 출발점이 언어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나와 타인 사이에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칼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는 아주 여러 가지의 창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창인데 어떤 쪽의 창은 열려 있고, 어떤 쪽의 창은 닫혀 있고, 어떤 쪽의 창은 열려 있고, 어떤 쪽의 창은 닫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어떤 쪽의 창에 닫혀 있는 쪽, 뭐 때문에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닫혀 있잖아요. 이 발령한 자존심 다 버리세요. 그건 뭐를 버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 아상을 버린다고. 아상. 아상을 다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열고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시작해요. 이 소통. 그래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통의 제1원칙 소통하라. 소통의 제2원칙 소통하라. 소통의 제3원칙 그래도 소통하라. 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내가 먼저 이제 그렇게 할 때 세상과 내가 확장된다. 그러니까 언어를 잃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니까 여자의 이야기, 남자의 이야기 이제 책을 읽어보셨어요. 알겠는데, 그러니까 결핍이라고 합니다. 여자에게 언어가 를 잃는다는 것은 결핍인데 가장 큰 결핍이죠. 그런데 언어를 잃으니까 소통이 제일 안 되니까 결국 남편과 이혼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뺏기면 아들도 뺏기죠. 양육권 뺏기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직장을 잃는 걸 뭐라 그러나? 실직. 말도 잘 안 그러니까 나와요. 여자의 그 상상을 가만히 보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냥 뭐 세상 살아볼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랑은 아들도 또 경건하게 직업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죠. 자존감을 상실하니까 말도 못하는 데다가 오직 침묵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만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남자가 보기에는 저 여자 무섭게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하니까 고독되고 고독하게 되는 거죠. 뭐가 단절되니까 관계가 단절.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을 못하게 되는 거죠. 남자의 서사를 보면 15살에 독일 가죠. 그리고 17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15살에 가서 17년 후에 돌아오니까
31살에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독일의 어머니 여동생 합창단 여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청각장애를 했던 여자죠. 그리고 여자에 대한 죄책감, 그리움 이런 것을 아는 채 사실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독일로 가서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남자도 보면은 가족, 사랑, 모든 것 하나도 제대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히라보를 강사를 하는데 사실 이 책에서는 히라보 강의하니까 뭐같이 생각되지만 실제 한국에서 현실에서 히라보 강의하는 이게 정말 돈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도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이 남자는 뭐예요? 침묵, 어둠이 만나는 이야기인데 무엇으로 만나는가는 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를 보면 이제 소설을 쓸 때 인물 설정을 소설을 쓸 때 인물 설정 굉장히 중요해요. 인물 설정. 그러니까 현대는 현대 인물 과거에 비하면 천상에서 지상으로 인물 설정을 할 때 내려오죠. 그러니까 과거의 인물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홍길동이라든가 춘향이라든가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현대 인물들은 또 조린,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인물들. 백치, 아다다, 벙어리, 삼룡이 이런 인물들은 이게 바보. 그 다음에 현진관에 운수 좋은 날은 누구의 주인공이 무수천. 뭐 하는 사람이? 인력 먹고 그러니까 노동자 그리고 부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주인공? 부활. 하나. 부활 소냐 모파상의 그 블루시프라고 하는 비계덩어리라고 하는 그 여자는 창녀죠. 거리 여자. 근데 바보, 거리 여자,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여자, 남자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현대 그 다음에 이런 조린이라는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면 이 얘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주인공 하면 그건 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주 폭삭 망한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조린 그래서 수필도 시도. 이 사람은 사랑을
이렇지만 사랑을 이런 것보다도 높은 것이 빛을, 이 남자는 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을 세상을 잃어버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움 없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도움을 준 게 누군가에는 말을 이런 여자가 그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남자는 서로가 이렇게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둘이 만나가지고서 얘기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합니다. 이게 사랑으로 가는 답이에요. 언더스탠딩 잘 아시죠? 언더. 상대방보다 밑에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이해를 얘기를 듣고 충분히 듣고 보고 하면서 충분히 서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의 육체적인 결합, 이게 정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결합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죠. 근데 부부관계든 남녀관계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차이를 인정한다는 거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할 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할 때 이해하는데 나보다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했던 게 우리의 뭐예요? 과거의 역사. 누가 아무리 방어해도 남자가 아니면 여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교육조차 시키지 않았죠. 교육도 안 시켜서 여자가 암탉이 울면 뭐가 집안에 맞는 그러니까 여자는 교육조차 안 해요. 남자는 서당도 보내고 막 했잖아요. 여자는 교육을 안 시키니까 여자가 전부 다 못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한 거예요. 근대식 학교가 생기고 여자들 교육시키고 하니까 뭐야? 우리나라 그야말로 흑발 날리잖아요. 엊그저께 동계 아시안 게임 하셨던데 네. 여자들은 1등, 2등, 3등이 전부 한국 여자들. 우리나라 여자들 대단해요. 우리나라 여자는 훌륭해요. 그러니까 춘향이 같이 매서운 점과 심천이 같이 아름다운 것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여성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한 게 여자가 똑똑하게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자를 교육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자라고 해서 이걸 인정을 하지 않고 여자라고 해서 여자의 모든 생리적인 것까지 전부 다 불경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아요? 지금까지 과거에. 근데 그게 이제 돼지도 여자들이 사회로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미국에서 막 골프 쳤다 하면 10등 안에 하는 게 다섯 사람 10등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게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 어디를 어느 한 곳에 가보세요. 막 얼음판에서 춤추는 거? 김연아가 가서 한번 춤추니까 그때 교수님 다운. 부인이었는데 힐러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김연아 그 하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너무 아름답다. 차려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할 게 아니라 뭐를 인정해야 돼? 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할 때,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할 때, 모든 관계에 평화가 누구 하나가 상대방을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가 상대방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남자도 여자도 자기의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관계가 돼요. 이런 부부, 이런 사이.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대를 어떻게 하게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멋있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 높이만큼 그 사람은 사랑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주인공에 세상에는 어떤 구원도 없지만 결집된 두 인물들이 만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존경하고 그리고 존경의 높이만큼 사랑하는 관계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 어디를 가도 잠깐 뭐예요? 시세말로 똥심망청이 취급받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더듬거리며 이렇게 살아서 어디 가서 대접받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남자가 멀었지만 여자가 그 역할을 해주고 또 여자가 말을 못하지만 남자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인물 설정을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한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이 멀리에서 가까워 있어서 마지막에 하나가 되는 것은 그 과정에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말은 하지 않지만 담아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새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게 새죠. 그러니까 우연히 새가 이렇게 거기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거 작가의 세심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어떻게 만나서 작가가 그 남자를 도와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듬거리고 그런 과정
아주 자연스럽게 동박새를 갖다가 그리고서 아직 약혼분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우리가 병원부터 가야 된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혼문이 열려 있어요. 뭐 그런 거를 얘기를 말을 잘 못하는데 손바닥에다 검지선거라고 했었어요. 아주 낯선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손바닥으로 이렇게 글씨를 쓸 때 약간 에로틱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약국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중에 글씨를 쭉 이렇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단어별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형상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손가락 글씨를 쓰는 거는 결정적이죠. 두 사람이. 이 작품의 문체를 보면, 그러니까 이 한강의 문체 특징은 이 설명과 묘사가 이렇게 골고루 배치된 게 아니라 묘사 중심으로 그렸어요. 묘사 중심으로. 저 거의 다 묘사예요. 거의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강단에 선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인다. 치고는 약간 작은 편이고 눈썹과 인중의 선이 뚜렷하다. 감정을 자제하는 엷은 미소가 입가에 어려있다. 짙은 밤색으로 된 재킷은 팔꿈치 부분에 밝은 갈색 가죽이 덧대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지. 약간 짧은 소매 밖으로 손목이 드러나 있다. 손목이 약간 드러나 있다. 그의 왼쪽 눈시울께서 입술 가장자리까지 가늘고 희끗한 곡선으로 그어진 흉터를 여자는 묵묵히 돌려본다. 아주 볼만한 눈시울에서 입술 가장자리까지 그런 흉터가 있대요. 첫 시간에 그것을 보았을 때 오래전 눈물이 흘렀던 곳을 표시한 오지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요 단락에서 마지막 단락은 절청이에요. 아주 깊은 생각을 해서 깊은 생각을 응축해서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시간에 그것을 보았을 때, 눈시울에서 입가까지 가는 보았을 때, 오래전 눈물이 흘렀던 것을 표시한 오지도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생각을 응축해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결국은 개인 서사, 여자의 서사와 남자의 서사가 이렇게 이렇게 장관이 풀이 있듯이 이렇게 서사가 진행되다가 동박새 사건, 그 사건을 두 사람이 이제 만나는 두 사람의 서사, 두 사람의 만나는 서사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친구를 잃고 계단에서 사고로 그 어려움을 겪는데 그 여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깊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울지를 넘기고서 이제 남자의 작은 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하죠. 한참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얘기를 오래 얘기해 본 거는 처음이라고 얘기하죠. 장애와 상실의 고통을 서로의 이해를 통해 극복하고 사랑에 빠진다. 저는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장애와 상실의 고통을 서로의 이해를 통해 극복하고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여기 보시면 이 글의 주제 같아요. 주제. 네. 다시 한번 장애와 상실의 고통을 서로의 이해를 통해 극복하고 사랑에 빠진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 다시 한번 보면 여자가 남자의 손바닥에 안경점이 문을 열 시간에 여기 가슴이 막 아리잖아요. 네? 조감전이 안경점이 문을 열 시간이에요 라고 쓰고 또 남자는 촉감을 따라 문장을 읽는다. 아주 센시티브하죠. 그죠? 남자는 촉감을 따라 그러니까 어둠과 침묵 속에서 말하는 것과 보는 것이 아닌 손으로 소통하는 장면이 참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가 선택한 게 뭐예요? 손으로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소통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 또 어둠 속에 있을 때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척을 내는 그런 경우니까 그 여자가 굉장히 현명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걸 다 빼앗겨 가지고서 바보 같은데 여자가 굉장히 현명하게 이끌고 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여자와 앞을 보지 못하는 남자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언어가 아닌 쓰여지는 언어, 그게 바로 소통의 기술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닌 쓰여지는 언어, 이것이 소통의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저희가 한강이 내내 주장하는 게 뭐였어요? 연결이죠. 연결성. 우리는 다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보면은 뭔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연결이라고 하는 한강의 그 개념이 아마 서양 사람들이 한강을 노벨 문학상을 주기로 결정한 원인이 된 적을 봐요. 서양 사람들은 이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걸 개념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늘 입을 열면 연결하는데 한강은 그런 연결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사랑이 연결됩니다. 근데 사실은 두 사람은 서서히 붕괴됐었죠. 삶이 붕괴되는 삶이었어요. 서서히 붕괴되고 소멸할 것 같았던 두 사람은 서로의 이해를 통해서
상실을 극복하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소설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에 대하면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가진 게 많은데도 행복감이 들지 않다가 행복을 들지 않죠. 그런데 가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대방과 어떻게 연결하고 소통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 가정내에서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합니다. 삶 자체가 완전한 삶으로 변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메시지를 감각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소설을 읽느라고 외출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